안녕하세요. TV유치 이현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빠지고 흔들리는 치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에게 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시술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TV주치에서는 보다 젊게 건강하게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흔들리고 아픈 치아.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할 경우 몸 전체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건강하지 못한 치아 때문에 커져만 가는 고통을 없앨 수 있는 치료법. 제2의 영구치로 불리는 임플란트로 오복 중의 하나인 치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치주질환으로 잇몸뼈가 부족한 환자도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있는데, 나만을 위한 치과 치료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해법. 오늘 TV주치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치아의 건강은 몸의 건강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치아를 젊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움 말씀 위해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치과 전문의 김인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원장님은 사람을 보면은 이 치아부터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 참 치아 관리 잘했구나라고 하는 반면 어떤 사람 보면은 빨리 치과 치료 받지 왜 안 받았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이 치과의사다 보니까 사람 입을 주로 많이 보죠. 그 며칠 전에 70세 되신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가 썩은 것도 없고 아주 가지런하게 잘 보존이 돼 있었어요. 그런 분을 보면 직업상 굉장히 행복함을 느낍니다. 반면에 네. 3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치주질환이 생겨가지고 이를 다 뽑는다거나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치아를 얼마나 오랫동안 잘 지킬 수 있느냐와 관계가 돼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려서부터 이 치아 관리를 꾸준하게 잘만 받는다면은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 반면에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아유 내가 무슨 치과 치료냐 이렇게 방심하시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도 치과 치료 문제가 없다 볼 수 있겠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치과 치료를 못 받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얼마든지 기력이 있고 그리고 전신적인 문제가 없으면 치과 치료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한 광고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런 표현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다라고 해요. 잘못하면은 이 치주 질환을 그냥 방치해두고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고 하는데 잇몸으로 씹으면 아프죠. 그렇죠. 예, 이를 씹어야겠죠. 네. 네. 이 치주 질환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두면요, 얼굴 형태가 바뀔 뿐만이 아니라 이 더 큰 기능에게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가요? 예, 치주질환 환자를 방치를 하게 되면 이 치주질환이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사이에 이의 그 뿌리 쪽에 뼈가 다 녹게 됩니다. 그러면 이가 흔들거리다가 빠지게 되죠. 이가 빠지게 되면 이가 빠진 쪽으로 치아들이 쏠리기 때문에 교합이 변하게 됩니다. 교합이 변하면 씹는 형태가 변하죠. 그래서 그쪽으로 씹지를 못하고 반대쪽으로 씹게 되니까 반대쪽 근육은 발달하고, 또 이가 빠진 쪽은 씹질 않게 되니까 근육이 퇴화를 하죠. 얼굴 모양 전체가 틀어지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4가지 사진이 다 치주질환 환자의 사진인데요. 이가 길어져 보이지만 사실은 이가 길어진 게 아니고 뼈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길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네. 치주질환 때문에 이렇게 뼈가 다 녹았죠. 녹아서 이 노란색 표시한 부분 정도밖에 뼈가 이를 잡고 있는 부분이 없게 됩니다. 이를 잡고 있는 부분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가 흔들흔들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가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자, 이렇게 치주 질환을 그냥 방치해두면은 좀 빨리 치료를 받지 진작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치주 질환을 방치해뒀을 경우에 다시 건강 치아로 바뀌는 게 좀 어려운가요? 어떤가요? 혹은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가요? 네, 치주질환을 방치를 해뒀을 경우에 네. 그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아, 만약에 흔들림 정도가 덜하고 뼈가 녹은 것이 덜하다면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지만, 이미 뼈가 다 녹고 흔들림이 심하다면은 뽑아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겠죠. 또 그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임플란트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렇다면 임플란트 치료 후에 정말 이 변화된 모습 한번 보고 싶은데 치주 질환을 방치해뒀을 경우에 임플란트 그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치주질환 환자의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처음 사진은
치아에 자를 이제 물고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네. 평형이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입 자체가 이제 삐뚤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사진을 보시면 치아가 이렇게 교합 평면이 삐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치아들은 다 흔들리고요. 치주 질환 때문에 거의 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치아들을 빼고 임플란트 시술을 다 해드렸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나서 오른쪽 사진 보면 자를 물고 찍었을 때 평형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씹는 기능도 다 회복됐고 네. 그리고 입술 모양도 아주 정상적으로 됐고요. 심미적인 면도 아주 해결이 잘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임플란트 치료 후에 입 모양이 반듯하게 교정이 된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은 틀니나 브릿지를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틀니와 브릿지 그리고 임플란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예. 틀니나 브릿지나 임플란트 모두 다 치과에서 지금 현재 시술하는 방법이고요.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는 틀니와 브릿지를 많이 시술을 했습니다. 네. 브릿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틀니 같은 경우에 시술 시간이 임플란트보다 빠른 경우가 많고요. 또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양쪽 치아를 깎아서 치아를 씌우기 때문에 양쪽 치아를 깎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네. 그러나 임플란트보다 물론 저렴합니다. 틀니 같은 경우에도 시술 시간도 임플란트보다가 단축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시술비도 임플란트보다는 저렴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커다란 등치가 입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맛을 느끼는 게 좀 힘들고요. 아. 그리고 힘이 자연치에 비해서 한 20% 정도 나옵니다. 임플란트는 치료비가 좀 고가이라는 거 외에는 힘이 자연치에 한 80% 나오고 치료 기간은 틀니나 브릿지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네. 임플란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나의 치아와 비슷하게 이 자연 치아와 비슷한 그런 기능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임플란트는 이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한 인공 치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맞나요? 예, 현재 나온 방법 중에서 네. 우리가 치아를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치아와 가장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임플란트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앞서도 원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틀니나 브릿지를 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환자분들이 이제 임플란트를 한번 받아보겠다 하실 때 이 과정이 복잡하거나 좀 어렵거나 하는 점은 없는지 참 궁금해져요. 네, 뭐 과정이 복잡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틀니를 하고 계시던 분이 만약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은 틀니라는 것이 어차피 그 플라스틱 덩어리가 입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물감도 많고 불편합니다. 네. 해서 그걸 임플란트로 바꾸시게 되면은 훨씬 더 씹는 힘도 증가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지날수록 훨씬 더 자기 것처럼 많이 느끼기 때문에 편합니다. 브릿지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릿지를 하고 있다가 브릿지를 뜯어내고 그 치아 빠진 자리에 임플란트를 넣게 되면 자기 치아는 아니지만 몇 네. 개월 정도 지나면은 마치 자기 치아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도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와 거의 흡사하다라는 표현에서 그것 때문에 이 수명은 어느 정도 갈까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 기간을 봐야 될까요? 네, 임플란트의 수명을 물어보셨는데 네. 그럼 아나운서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자연 치아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제가 갖고 있는 치아는 좀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임플란트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통 우리가 한 10년 이상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네. 80% 이상은 10년 이상 씁니다. 하지만 그 20% 정도는 10년 이상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렇군요. 네. 임플란트도 제2의 자연 치아인 만큼 내 치아 관리를 잘 하면은 오래 쓸 수 있지만 네, 그렇지 맞습니다. 않으면 짧은 수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말씀인데요. 하지만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잇몸뼈가 부족해서 임플란트를 못 받는다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시술을 못 받는 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잇몸뼈가 만약 부족한 경우에는 네. 잇몸뼈 이식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잇몸뼈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내 부강 상태가 어떠한지 정밀하게 분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잇몸뼈가 부족한 환자들을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엑스레이도 찍고 그리고 엑스레이 찍어서 뼈의 길이를 보고 CT를 찍어서 뼈의 두께를 확인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잇몸뼈가 이제 부족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인데 지금 노란색 부분이
이가 빠지고 나서 뼈가 이제 녹은 부위가 되겠습니다. 저만큼 뼈가 지금 녹아버리게 된 거죠. 네. 이건 이제 CT 사진인데 그 상하게 맨 뒤쪽 어금니를 보여주는 겁니다. 맨 뒤에 어금니가 하나 빠졌는데 네. 그 부분의 길이와 그리고 그 부분에 남아있는 뼈의 두께를 보여줍니다. 이런 CT를 분석을 해서 수술을 어떻게 할지를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네. 무엇보다도 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 환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해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장님께서 앞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엑스레이나 CT를 통해서 잇몸뼈의 두께나 이 길이를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반면에 이 잇몸뼈의 두께가 너무 얇거나 길이가 작은 경우에 이럴 때도 이 시술 과정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잇몸뼈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길이가 짧은 것과 하나는 폭이 좁은 겁니다. 네. 이 뼈라는 것이 입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길이와 폭이 있죠. 그래서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길이를 늘려주는 수술을 해야 되고 네. 폭이 좁은 경우에는 폭을 넓혀주는 수술을 하게 되겠죠. 그럼 먼저 이 잇몸뼈의 폭이 좁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잇몸뼈의 폭이 좁은 경우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잇몸 폭이 이제 좁은 경우입니다. 네. 뼈가 이제 녹아내린 거죠. 원래 점선만큼 뼈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녹아내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잇몸을 열고요.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한쪽이 뼈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노출하게 되겠죠. 네. 노출된 곳은 인공뼈와 인조 피부를 갖다 붙여서 이 인공뼈가 흘러내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꼬매고요. 또 이런 상태로 꼬맬 수도 있고 이런 상태로 꼬맬 수도 있습니다. 해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뼈가 다 자기 뼈로 치환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뒤에 인공 보철물을 올려서 치료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네. 우선 이 틀니나 브릿지보다는 치료 기간이 조금 더 걸리는 만큼 하지만 이 자기 자신의 건강한 치아를 위한 투자의 기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일단 이번에는 이 잇몸뼈의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술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잇몸뼈의 폭이 낮은 경우에는 길이가 낮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길이가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 치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빨갛게 신경이 보입니다. 근데 네.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신경마비가 오기 때문에 신경을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잇몸을 열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뼈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네. 와서 이 뼈를 나사로 고정을 하고 인공뼈를 넣고 인조 피부를 덮어서 꼬맨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놔둡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뼈가 완성이 됩니다. 그 뒤에 나사못을 뽑고요. 다시 임플란트를 심고 꼬매고 그 다음에 아물고 나면 또 한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위에 인공보철물을 씌워서 완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잇몸뼈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다라는 설명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시술을 받은 후에 혹시 치아가 흔들리거나 염증이 생긴다 하는 이런 부작용은 없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서 이 손이 이렇게 한 1cm 찢어서 이걸 꼬맸다 하더라도 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 치료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대부분은 다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한 3% 정도에서 5% 정도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염증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염증이 일어나는 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술 초기에 술, 담배를 하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피곤해서 혈액이 잘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치과 의사가 임플란트를 잘 심어놨다는 조건 하에서겠죠. 네. 자, 무엇보다도 이제 부작용은 최소화한다라는 가정하에 네네. 또 하나 드는 걱정이 바로 이 통증 문제입니다. 아무리 네네. 좋고 예뻐진다 하더라도 많이 아픕니다라고 하면은 좀 두려워하는 게 사람 심리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예. 하지만 이런 걸 최소 절개를 하면은 통증이나 붓기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보통 우리가 붓기라는 것이 일단 째게 되면 피가 나고 피가 나면 붓죠. 네. 부으면 많이 아픕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제 그 아픔을 느끼는 경로인데요. 그러면 덜 째면 피가 덜 나고 덜 붓고 덜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 절개라는 수술 방법을 통해서 만약 잇몸 뼈와 잇몸이 충분하다면 잇몸을 째지를 않고 네.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출혈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붓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게 됩니다.
네, 이 최소 절개로도 뼈 이식과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최소 절개 상악동 이식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최소 절개를 해서 상악동 이식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악동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양쪽 광대뼈 있는데 안쪽입니다. 이 공간은 비어 있기 때문에 어금니가 빠질 경우에 이 공간과 어금니가 있던 자리에까지의 뼈가 굉장히 작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어금니가 빠지고 나서 상악동이 많이 내려와서 남아있는 뼈가 얼마 없죠. 오른쪽은 한 8mm 있지만 왼쪽은 한 2mm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큼 뼈 이식을 하고요. 상악동 이식 기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다 한 다음에 그대로 심게 되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왼쪽은 뼈가 충분했습니다. 두께가 충분하고 길이만 단지 짧았죠. 그래서 구멍을 하나만 내서 최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꼬맨 자국이 없죠. 네. 예. 그런데 오른쪽은 보시면은 뼈가 두께도 얇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개를 하고 그 뒤에 임플란트를 심고 꼬맸죠. 그래서 꼬맨 자국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은 상악동 이식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 절개를 했고 왼쪽은 어쩔 수 없이 절개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최소 절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잇몸이 충분히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최소 절개를 할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뼈 이식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임플란트가 다 끝난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최소 절개 상악동 이식술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이 최소 절개 이식술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대상이 따로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죠. 최소 절개 수술을 누구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조건이 돼야 되는데요. 네. 최소 절개라는 것이 잇몸을 이제 째지 않고 동그랗게 구멍 하나만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당하는 조건은 일단 잇몸 뼈의 폭이 충분해야 됩니다. 또 길이도 충분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잇몸, 두꺼운 잇몸 자체가 충분히 있어야겠죠. 이걸 CT로 확인을 해서 안에 두께와 길이가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면 뗄 필요가 없죠. 째지 않고 2분에서 한 5분 정도의 간단한 시간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후 사진을 좀 비교해 보면서 또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이분은 위에 치아가 네.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교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해서 보시면 위에 잇몸과 아래 잇몸이 거의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합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네. 씹을 수 있는 기능을 거의 못하게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교합도 회복해주고 심미적인 것도 회복해주고 또 기능도 회복해주고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잘 씹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치아가 건강해지면은 마음과 몸도 함께 건강해지고 또 그 마음도 더 예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환자분이 병원을 내원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그 치료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임플란트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면 제일 먼저 의사가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대략적인 상황을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길이 확인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CT를 찍어서 두께까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을 수술을 할 때 얼마 정도 째서 뼈 이식을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을 결론을 내서 상담을 하고 수술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실제 시술 모습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그런데 이 주위 어르신들을 보면은 네. 틀니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틀니와 임플란트를 함께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틀니와 임플란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치아 개수대로 임플란트를 심으면 좋겠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임플란트를 병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몇 개만 심고 거기다가 틀니를 걸어서 틀니를 뺐다 꼈다 하게 되면 완전하게 틀니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잇몸에 걸치는 게 없기 때문에 틀니가 잘 빠집니다.
말하다가도 빠지고 식사하시다가도 빠지고 하시는데 그렇죠. 네. 임플란트를 몇 개 심어서 거기다 틀니를 걸게 되면 틀니가 아주 딱 붙어 있게 되겠죠.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맨 왼쪽 사진은 위에 쪽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 잇몸이 이제 다 녹아 있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30년 틀니를 사용하셔가지고 잇몸뼈가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아래 치아가 위 치아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고 위에 치아가 나와 있죠. 근데 이분 사진을 보시면 위턱 자체가 아래 치아보다 훨씬 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흡수가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4개 정도 심어가지고 그 4개 심은 곳에 똑딱이 단추를 달아서 네. 틀니에도 똑딱이 단추 암컷을 달아가지고 이것을 끼우게 되면은 딱 하고 들어가서 아주 안정성 있게 들어가 있고 잘 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임플란트와 틀니가 결합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런 임플란트 틀니의 경우에는 그 수명이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죠. 예, 임플란트의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와 관계가 많습니다. 만약에 임플란트라는 것은 자연치와 달리 썩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깨질 수도 있고 또 치주질환이 생깁니다. 한데 이 치주질환 관리를 잘 해줘서 잘 닦고 잘 해주면은 오래 갈 것이지만 또 전신적인 면역질환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자연 치아처럼 임플란트를 받은 치아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 임플란트 후에 치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과 이 부모님의 치아 건강과 그리고 이 치과 치료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다음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당분간 삼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곤한 것도 당분간 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임플란트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잘 닦는 거는 물론이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치료를 자꾸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미루시면은 결국 나중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가 빠진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면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가 빠지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방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식사 3번 하시죠? 하루에 3번 식사하신 다음에 3분 안에 3분 동안 이를 잘 닦으십시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치아 건강을 보다 편안하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임플란트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인수 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요즘에는 부모님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 병원을 찾는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의 치아 건강을 위한 웰빙 효도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한번 우리 부모님의 치아 건강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